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의 제4장 무역 전쟁에서 오바마가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 부분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힘을 회복하면서 수월하게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미국은 중동에 집중했던 자산과 자본을 줄이는 만큼 동아시아에서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가 아닌 오바마 행정부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은 199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2008년 전까지는 중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큰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2008년 말에 글로벌 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미국은 대반격의 첫 번째 전략으로 수세 전략을 취했다. 즉, 미국이 세계화된 위험의 원인 제공자라는 부담과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 감소나 신규 투자 위축, 단기적 공황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급격한 부채 청산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은 다음 단계로 공세 전략을 준비해 두었다.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겉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면서 속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일명 은근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전쟁, 환율전쟁, 통상압력을 활용해 수출을 늘리고 기축통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이런 전략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은근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하나로 가장 먼저 일본의 도요타를 공격했다. 2009년 하반기에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2010년 1월 판매에서 도요타는 매출이 16% 하락했고 포드 자동차는 매출이 25% 상승했다. 운전석의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에 걸리는 문제는 도요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GM 자동차에서는 더 심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도요타만 두들겼다. 도요타가 부진한 틈을 타서 미국의 빅3는 회생할 수 있는 시간과 매출과 이익을 얻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은근한 보호무역 전략이 겨눈 다음 목표물은 중국이었다. 싼 가격이 최대의 경쟁력인 중국 제품이 생각만큼 싸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된다. 다른 나라 정부는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지만 미국 정부는 할 수 있다. 위안화를 절상시키면 된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된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27.5%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자동적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27.5%가 오르게 된다. 미국의 압력에 중국은 서서히 위안화를 절상할 수밖에 없었다. 광둥성 등의 수출 전진 기지에서 생산 원가 상승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위안화가 계속 절상되자 원자재 수입 가격은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의 순이익률은 2011년 2월에 1.44%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제조업은 회생의 시간과 매출 향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중국의 사정이 안 좋아질수록 공장과 회사를 본국으로 되돌리려는 미국 기업들도 늘어났다.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부채로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창의력이 풍부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안과 원성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적은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이 G2라며 동격으로 불리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급의 어떤 경쟁국도 존재하지 않는 단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미국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과 대항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나라는 국제법의 새로운 기준이라도 만들어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패권의 위협을 느끼면 물러서지 않았다. 2010년 1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서 미국 내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연설에서는 차입과 소비의 시대를 국내에선 덜 소비하고 나라 밖으로 더 수출하는 시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 소비와 수입을 줄인다는 발언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대미 수출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부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 2008년 전까지 미국이 해마다 2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 그 반대편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의 흑자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의 매출이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을 당분간은 거꾸로 돌리겠다는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초에는 중국과의 잠재적 동반자 관계를 역설했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하지만 오바마의 대응은 중국을 긴장시키지 못했다. 러스트벨트 지역 제조업 근로자들의 분노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자마자 중국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서로 극명하게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당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생각이 같다. 중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중국이 쌓아가는 막대한 부는 구소련을 능가하는 군사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힘을 갖출수록 제1기축통화의 지위를 포함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적 힘과 영향력을 갖추려는 야심찬 행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미래의 G1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 안보와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중국의 성장이 미국의 국익, 제1기축통화국의 지위와 군사 패권적 지위를 침해하거나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이면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시나리오는 단 한 가지뿐이다. 미중 전쟁을 통해 중국을 2위 혹은 그 아래로 끌어안치고 아시아의 좋은 시장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는 91년 IT에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정부를 세웠다. 2002년 부시 정부는 베네수엘라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고 2009년 오바마 정부는 온두라스 군사 쿠데타를 겉으로는 비난하면서도 IMF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고 마약을 핑계로 남미를 군사 기지화했다. 처음에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지원하다가 미국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전쟁을 일으켜 제거했다. 미국은 끊임없이 세계를 향한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2008년의 금융위기와 재정절벽 위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었던 것을 트럼프가 재개했을 뿐이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이라도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격할 것이다. 최근 일부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한국을 향해서도 미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되고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철수 협박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는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 철수 구상을 자신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의 억적이라고 자랑하고 나섰다. 필자의 분석과 예측으로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미중 전쟁의 일부이며 돈과 에너지에 이어 트럼프가 벌이는 경제 전쟁의 다음 무대가 바로 무역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 칼끝이 한국 제품에까지 미치기 시작한 징후인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의 제4장 무역 전쟁,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오바마가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 파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을 둘러싼 무역 전쟁의 형세 분석 파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